지금으로부터 약 800년 전쯤 중앙아시아 드넓은 초원 위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태무진이었죠. 아버지는 독살당하고 부족에게 버림받은 뒤 어머니와 형제자매랑 같이 초원에서 떠돌이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들쥐를 잡아먹으면서 버티기도 했대요. 형제끼리 싸우다가 죽을 뻔한 적도 있었다고 하죠. 그럼 비참한 소년이 훗날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을 세우게 돼요. 자, 그 아이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칭기스칸입니다. 1206년 태무진은 마침내 몽골 초원의 여러 부족을 하나로 묶어 세웠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를 칭기즈칸, 즉 바다처럼 넓은 지배자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을 기점으로 세계사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거든요. 한반도에서부터 동유럽 헝가리까지 인류 역사상 단일 제국으로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나라, 우리는 그 나라를 대몽골 제국이라고 부릅니다. 자, 오늘 이 대몽골 제국이 어떻게 세계 최강의 분대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 거대한 제국이 나뉘고 무너진 뒤에 어떤 후계 국가들이 등장해 수백 년 동안 유라시아 대륙의 역사를 이어갔는지 그 이야기를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Encyclopedia Britannica Online, Military Review, Genghis Khan and 13th Century Airland Battle, Federal Reserve Bank of Richmond, Econ Focus, 프로스1, 동북아 인구 유전 연구 논문, 중앙아시아와 유라시아사 관련 합술 연구, 골드노드 붕괴와 후계 칸국, 샤이바니드 왕조, 북원, 카자흐 칸국 형성 등을 다룬 논문과 전문서 일부, 오픈스택 월드 히스토리, 세계사 교재, 오토만스 앤드 더 몽골스, KBS 뉴스, 한국인과 몽골인은 닮은 꼴, 미주 중앙일보, 몽골 제국과 후계 국가, 티무르, 무굴, 크림 칸국, 부하라 칸국 등을 다룬 역사 칼럼, 중앙아시아 이슬람사, 해설 기사를 참고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 몽골 기마군단의 비밀. 자, 선배님들, 몽골군이라고 하면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기병들이 밀려오는 장면은 떠올리기 쉽죠. 그런데 실제 기록을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칭기스칸이 동원할 수 있었던 최대 병력은 대략 20만 명 안팎으로 추정되고, 러시아와 동유럽을 휩쓴 군대도 많아야 15만 정도였다고 보거든요. 반대로 상대편은 30만, 40만 명이 넘는 대군일 때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몽골군이 거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이 말은 결국 숫자 싸움이 아니라 속도, 전략, 조직력으로 싸웠다는 뜻이 되겠죠. 몽골 사람들은 걷기보다 말을 먼저 배운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어린 시절부터 말을 타고 살아가는 민족이었습니다. 병사 한 명당 예비말이 한 마리에서 두 마리씩 있어서 한 병사가 번갈아 타고 가면서 지치지 않게 이동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100km 가까이 달리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어떤 원정에서는 사흘 만에 200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했다는 기록도 전해져요. 당시 유럽 기병대가 하루 30km 정도 이동해도 많이 간 편이었으니까 몽골군의 기동력은 완전히 다른 수준이었다고 봐야 합니다. 여기에 초원에서 길을 찾는 감각, 날씨와 지형을 읽는 능력까지 더해지니까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군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몽골군의 군대 조직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효율적이었습니다. 10명을 한 묶음으로 묶어서 한 개 단위 부대 10인조를 만들고, 이 10개가 모이면 100인 부대, 다시 10개가 모이면 1000인 부대, 그 위에 10개가 모이면 만인대, 투먼이 되는 시기였죠. 이렇게 십진법으로 딱딱 끊어서 관리하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이 아래까지 빠르게 전달되기 쉬웠고, 전장에서 부대를 쪼개거나 합칠 때도 매우 편했어요. 지휘관 입장에서는 투먼 하나를 이쪽으로 내보내라, 또는 1000인 부대를 3갈래로 나눠라 같은 명령만으로도 전투 구성이 금방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몽골군이 즐겨 쓰던 전술 중에 거짓 후퇴 전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전술은 정말 단순합니다. 일부 부대를 전면에 내보낸 다음 싸우다가 슬슬 밀리는 척하면서 뒤로 도망가요. 그러면 와, 우리가 이겼다 생각한 적군이 흥분해서 쫓아오겠죠.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후퇴하는 몽골군을 따라 한참 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양옆에서 몽골 기병이 튀어나와요. 앞에는 도망가던 병사들이 갑자기 방향을 틀고 다시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 사이 적군은 지치고 진영은 다 무너져 있고 사방에서 화살이 날아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몽골군은 수없이 많은 전투에서 숫자가 더 많은 적을 각계격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몽골군은 적국의 정보와 민심을 흔드는 심리전도 잘 활용했어요. 포로들을 일부러 풀어서 몽골군이 얼마나 강한지 소문을 퍼뜨리게 한다든지, 성을 포위했을 때는 공포심을 극대화해서 싸우기도 전에 항복하도록 만드는 방식이 자주 쓰였습니다. 오늘날 미국 육군의 군사전략 분석에서도 칭기스칸 아래의 몽골군을 현대식 기동전의 원조에 가깝게 평가할 정도로 이들의 전쟁 방식은 당시 기준으로 굉장히 혁신적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대몽골 제국의 분열과 4개의 큰 칸국. 칭기스칸은 정복전쟁을 거듭해서 중국 북부, 중앙아시아, 이란, 러시아 남부까지 제국을 폭발적으로 넓혀나갔습니다. 하지만 1227년에 칭기스칸이 세상을 떠난 뒤 이 거대한 제국은 자연스럽게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나뉘게 돼요. 초기에는 대칸이라고 불리는 최고 통치자 아래에 여러 칸국이 종속된 형태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각 지역을 다스리던 칸들이 점점 더 독립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 다음과 같이 큰 4개의 몽골 칸국이 굳어지게 됩니다. 원나라, 쿠빌라이 칸이 세운 중국과 몽골을 아우르는 동아시아 제국, 킵차크 칸국, 오늘날 러시아 남부와 우크라이나 일대를 지배하던 칸국, 차가타이 칸국, 중앙아시아의 초원과 오아시스 도시들을 다스리던 나라, 1칸국, 이란, 이라크, 아나톨리아 동부까지 포함했던 서아시아 몽골 국가. 이 4칸국은 모두 칭기스칸의 후손이
세웠고 한때는 서로 협력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경쟁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네 나라가 차례로 약해지고 무너지는 과정에서 오늘 우리가 다뤄볼 티무르 제국, 무굴 제국, 카자흐 칸국, 북원, 우즈베크 칸국, 크림 칸국, 오스만 제국 같은 후계 국가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3장 티무르 제국. 나는 칭기스칸의 진짜 후계자다. 14세기 후반 중앙아시아 사마르칸트 근처에서 또 한 명의 정복자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티무르. 서양에서는 보통 타메를란이라고 불러요. 그는 몽골계 바를라스 시족 출신이었고 스스로를 칭기스칸의 계승자라고 선언합니다. 티무르는 원래 차가타이 칸국 안에서 세력이 커진 군벌에 가까웠어요. 그러다 내전과 혼란을 틈타 주변 부족들을 하나둘씩 굴복시키면서 중앙아시아 전체를 사실상 자신의 지배 아래 두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나라가 바로 티무르 제국이에요. 티무르 제국은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심지어 인도 북부 일부까지 포함할 정도로 넓은 영토를 자랑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몽골 제국 서쪽 절반을 다시 한번 되살려 놓은 셈이었죠. 티무르의 원정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건은 1402년에 벌어진 앙카라 전투입니다. 당시 오스만 제국의 술탄 바예지드 1세는 발칸반도까지 세력을 뻗치며 동로마 제국, 즉 비잔틴 제국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던 중이었어요. 이때 동쪽에서 티무르의 대군이 아나톨리아로 진격해 들어옵니다. 두 군대는 오늘날 터키 수도 앙카라 인근 평야에서 맞붙어요. 병력 숫자만 보면 오스만군도 만만치 않았지만 티무르는 몽골식 기동전과 심미전을 활용해 오스만 진영 안에 있던 튀르크계 기병들을 자기 편으로 이탈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결국 오스만군은 전열이 붕괴되고 술탄 바예지드 본인까지 포로로 잡히고 말죠. 이 전투 한 번으로 오스만 제국은 엄청난 타격을 입고 이후 약 10년 동안 왕위 계승을 둘러싼 내전에 빠져듭니다. 그 덕분에 비잔틴 제국, 즉 콘스탄티노플은 멸망을 잠시 미루고 약 50년 정도 더 버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티무르는 몽골의 이름으로 유럽과 중동의 정치 지형을 한 번 더 뒤흔든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티무르가 흥미로운 이유는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정복 전쟁을 벌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와 건축의 거대한 후원자였다는 점이에요. 그는 수도 사마르칸트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겠다고 마음먹고 정복지마다 뛰어난 장인, 건축가, 예술가, 학자들을 사마르칸트로 데려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를 가보면 푸른 타일로 장식된 마드라사와 모스크, 그리고 레기스탄 광장 같은 유산들이 남아있죠. 이 모든 것이 몽골의 후계자라고 자처한 티무르 시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티무르가 1405년에 갑자기 사망하면서 거대한 제국은 곧바로 분열되기 시작해요. 뚜렷하고 강력한 후계자가 없었기 때문에 손자들과 친척들 사이에서 권력 다툼이 일어났고 티무르 제국은 몇 세대도 지나지 않아 여러 조각으로 갈라져 버립니다. 4장 무굴 제국. 칭기스칸과 티무르의 피가 만난 나라. 티무르 제국이 흔들리던 무렵 또 다른 한 사람의 운명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바부르라는 청년이에요. 바부르는 북의 쪽으로는 티무르의 후손이었고 모계 쪽으로는 칭기스칸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몽골 제국과 티무르 제국, 두 정복 제국의 피가 한 몸에 섞여 있던 셈이죠. 바부르는 처음에 오늘날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 지역의 작은 왕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다 할아버지의 영광이 깃든 사마르칸트를 되찾으려고 몇 번이나 도전하지만 우즈베크 칸국에 밀려 계속 실패해요. 결국 그는 중앙아시아에서 발붙일 곳을 잃고 아프가니스탄의 카불로 내려와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때 바부르가 바라본 곳이 바로 인도 북부였어요. 당시 인도 북부는 델리 술탄국이 다스리고 있었지만 내부 분열과 귀족들의 갈등이 심해져 있었거든요. 바부르는 이 틈을 노리기로 합니다. 1526년 바부르는 약 1만 2천 명의 병력을 이끌고 인도 북부로 진군합니다. 이에 맞선 델리 술탄국의 이브라임 로디는 약 10만 명이 넘는 대군을 동원했어요. 숫자만 보면 바부르가 완전히 불리했죠. 하지만 바부르는 중앙아시아에서 익힌 기동전 전술에다 화약무기와 대포를 결합한 새로운 전투 방식을 도입합니다. 당시 인도 전쟁에서는 아직 화포 활용이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부르의 군대는 전장에서 엄청난 충격을 줬어요. 이 싸움이 바로 1차 파니파트 전투입니다. 결과는 바부르의 완승이었습니다. 이 전투를 계기로 바부르는 인도 북부의 패권을 장악하고 자신이 세운 새 왕조를 무굴 제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서 무굴이라는 말이 바로 몽골을 페르시아식으로 발음한 단어예요. 말 그대로 몽골의 제국이라는 이름을 달고 인도의 새로운 왕조가 탄생한 겁니다. 무굴 제국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강력해졌고 특히 6대 황제 아우랑제브 시기에 전성기를 맞습니다. 이때 무굴 제국이 지배하던 인도 아대륙의 경제력은 엄청났어요. 여러 연구에 따르면 17세기 말 무굴 제국의 경제 규모는 당시 전 세계 전체 GDP의 약 4분의 1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중국과 유럽을 합친 것과 맞먹는 수준이었다는 분석도 나와요. 또한 오늘날 인도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타지마할, 델리의 레드포트 같은 대표적인 건축물도 무굴 황제들이 남긴 유산입니다. 자, 선배님들, 초원에서 말을 타고 다니던 몽골계 유목민의 후손이 인도에서 이렇게 화려한 건축과 예술, 그리고 세계적인 경제대국을 만들어냈다는 점이 참 흥미롭지 않은가요? 5장 카자흐 칸국, 초원의 자유를 되찾다. 15세기 중반 금자왕국이 약해지면서 중앙아시아 초원은 여러 세력이 난립하는 혼란기에 들어갑니다. 그 가운데 우즈베크 칸 아브라이르는 간압적인 통치와 전쟁을 반복하면서 많은 유목민들의 불만을 샀어요. 이때 칭기스칸의 후손인 두 인물 케레이와 자니벡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아브라이르의 통치에 반대하며 자신들을 따르는 유목민들과 함께
함께 대규모 이동을 감행해요. 기록에 따르면 수십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가족과 가축을 이끌고 동쪽으로 떠났다고 전해집니다. 이들이 도착한 곳이 오늘날 카자흐스탄 남부 세미레치의 7강의 땅 일대였고, 여기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데 이것이 바로 카자흐 칸국입니다. 카자흐라는 말은 원래 자유인, 방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어요. 말 그대로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를 택한 사람들이 나라의 이름이 된 거죠. 카자흐 칸국의 통치 가문은 칭기스칸의 장남 주치의 후손, 이른바 토레시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카자흐 칸국은 정치적인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계속해서 우리는 칭기스칸 가문의 피를 잇는 후손이다 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16에서 17세기에 카자흐 칸국은 점점 세력을 넓혀서 오늘날 카자흐스탄 대부근 지역과 중앙아시아의 중요한 초원지대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나 러시아 제국의 남하와 함께 정치 압박을 받게 되고 19세기 중반 이후 러시아의 영향권 아래로 들어가면서 독립된 칸국으로서의 역사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날 카자흐스탄은 카자흐 칸국을 자국의 뿌리로 보고 건국 연도를 국가적 기념일로 크게 기념하고 있어요. 즉 칭기스칸의 후손들이 세운 또 하나의 초원 국가가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는 셈이죠. 북원, 중국에서 밀려난 원황실의 마지막 버팀목. 중국을 지배하던 몽골 왕조 원나라는 14세기 중반부터 한족 반란과 내부 혼란으로 점점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1368년 한족 반군이 세운 명나라가 수도 대도, 오늘날 베이징을 점령하면서 원황실은 북쪽 몽골 초원으로 퇴각할 수밖에 없었죠. 이때부터 몽골인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여전히 대원이라고 불렀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이미 북쪽으로 밀려난 옛 왕조였기 때문에 후대 역사가들은 이 시기를 북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즉 북쪽의 원나라라는 뜻이에요. 몽골 초원으로 돌아간 북원은 예전처럼 중앙 집권적인 강력한 제국이 아니라 여러 부족과 시족이 나뉘어 싸우는 상태에 가까웠습니다. 그 와중에 15세기 후반 한 여성 지도자 만도하이 카툰과 그녀가 옹립한 다얀 칸이 몽골을 다시 한번 통합하는 데 성공해요. 다얀 칸은 몽골 여러 부족을 하나로 묶고 옛 원나라의 이름을 상징하는 다얀이라는 칭호를 통해 정통성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자신의 아들들과 친족들에게 영토를 쪼개 나눠주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중앙 권력이 약해지는 구조를 만들고 말죠. 17세기에 들어서면 만주족이 세운 후금, 나중에 청나라의 세력을 키우면서 몽골 내부 분열을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결국 몽골의 일부는 만주 세력과 손을 잡고 일부는 끝까지 맞서 싸우다가 패배하면서 북원이라는 이름의 나라는 점차 사라지고 몽골 초원은 청나라의 영향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우즈베크 칸국, 실크로드 도시를 차지한 새 강자. 몽골 제국이 분열된 이후 중앙아시아에서는 여러 몽골, 티르크계 부족이 격렬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칭기스칸의 손자 시바느 세우손들이 세운 세력이 있었는데 이들이 나중에 샤이반 왕조라고 불리는 가문이에요. 15세기 중반 샤이반 가문 출신의 아브라이르 칸이 중앙아시아 북부를 장악해 우즈베크 칸국의 기초를 다집니다. 하지만 그의 사후 내분이 격화되면서 나라가 크게 흔들리고 이 틈을 타 다른 세력들이 각자 독립하려고 움직이기 시작했죠. 이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무함마드 샤이바니입니다. 그는 사마르칸트, 부하라, 히바 같은 전략적인 오아시스 도시들을 하나씩 장악하면서 중앙아시아에서 티무르 왕조의 마지막 영역을 차례대로 빼앗아갔어요. 1500년 전후 무함마드 샤이바니는 티무르 왕조의 남은 거점들을 거의 모두 빼앗습니다. 사마르칸트를 잃고 밀려난 티무르 왕조의 후손들 중 한 사람이 바로 앞에서 말한 바부르였죠. 이렇게 보면 우즈베크 칸국은 티무르 왕조를 중앙아시아에서 몰아내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 결과 바부르가 인도로 내려가 무굴 제국을 세우는 계기를 만들어준 셈입니다. 직접적인 몽골 후계 국가끼리 서로 밀어내고 쫓겨나면서 또 다른 거대한 제국이 다른 땅에서 탄생하게 된 거예요. 부하라를 중심으로 한 우즈베크 칸국은 이후에도 한동안 실크로드의 중요한 도시들을 지배하면서 이슬람 학문과 건축의 중심지 역할을 합니다. 지금도 부하라와 사마르칸트에 남아있는 오래된 마드라사와 모스크들이 그 당시 번영을 보여주는 상징이죠. 크림 칸국, 유럽이 두려워한 초원의 그림자. 몽골 킵차크 칸국, 즉 금장 한국이 약해지자 그 영토 곳곳에서 여러 후계 국가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 살아남고 유럽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친 나라가 바로 크림 칸국이에요. 크림 칸국은 오늘날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중심으로 세워졌고 수도는 바흐치사라이였습니다. 통치 가문은 역시 칭기즈칸의 후손이었고 정치적으로는 오스만 제국의 보호를 받으면서도 꽤 많은 자율권을 누렸어요. 크림 칸국의 경제를 지탱한 것은 무엇보다 노예무역이었습니다. 크림 타타르 기병대는 매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폴란드, 리투아니아 땅으로 깊숙이 들어가 마을을 습격하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잡혀온 포로들은 크림반도 남쪽 항구 도시에서 노예시장에 팔려나가요. 그들은 이슬람 세계 곳곳으로 보내졌고 가정의 하인, 궁정노예, 군사노예, 심지어 노예병사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해에는 수만 명 단위로 사람들이 끌려갔다는 기록도 남아있을 정도로 규모가 상상 이상으로 컸어요. 1571년 크림칸 데블레트 1세 기레이는 대군을 이끌고 모스크바를 급습합니다. 당시 러시아의 차르 이반 4세가 통치하고 있었는데 크림군의 기습으로 모스크바의 상당 부분
부분이 화재에 휩싸이고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요. 이 사건 때문에 러시아는 남쪽 국경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요새선과 방어선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크림 칸국은 18세기 후반까지 러시아와 계속 부딪히다가 결국 1783년 러시아 제국에 정복됩니다. 이로써 금장한국의 마지막 주요 후계 국가 가운데 하나가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돼요. 오스만 제국, 몽골이 남긴 빈자리를 차지하다. 오스만 제국은 직접적으로 칭기즈칸의 후손이 세운 나라는 아니에요. 하지만 몽골 제국의 침공과 지배가 없었다면 아예 등장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큽니다. 13세기 중반 몽골군은 아나톨리아, 지금의 터키 지역을 침공해서 당시 그곳을 지배하던 셀주크 티르크 술탄국을 크게 무너뜨립니다. 1243년 쾌세다 전투에서 셀주크 군대가 참패하면서 아나톨리아는 사실상 몽골의 영향권 아래에 들어가요. 그 뒤로 셀주크 술탄의 권위가 떨어지자 아나톨리아 곳곳에 작은 티르크계, 베이릭들이 생겨납니다. 이들 중 하나가 바로 훗날 오스만 제국으로 성장하는 작은 변방 국가였고 그 지도자가 오스만 1세였습니다. 14세기 말 오스만 제국은 발칸반도까지 진출하면서 유럽과 이슬람 세계에서 동시에 세력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러다 1402년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앙카라 전투에서 티무르에게 참패를 당하고 한동안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집니다. 하지만 티무르가 사망한 이후 티무르 제국이 급속도로 약해지는 사이 오스만 제국은 다시 체제를 재정비하고 힘을 회복해요. 그리고 약 50년 뒤인 1453년 드디어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키고 본격적인 오스만 제국의 시대를 열게 됩니다. 오스만 제국의 행정제도나 군사조직, 역참과 도로 시스템에는 몽골 제국과 이슬람 세계가 결합된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어찌 보면 몽골이 부숴서 만들어 놓은 빈자리를 피르크계 오스만이 채워넣은 제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팍스 몽골리카, 정복이 만들어낸 평화와 교류. 몽골 제국은 초기에 엄청난 파괴와 사륙을 일으켰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각 지역이 안정되고 난 뒤에는 팍스 몽골리카, 즉 몽골의 평화라고 불리는 독특한 시대가 찾아와요. 중국에서부터 중앙아시아, 이란, 러시아 남부, 심지어 동유럽까지 이어지는 실크로드가 사실상 하나의 정치 권력 아래 놓이게 되면서 상인들은 예전보다 훨씬 안전하게 대륙을 오갈 수 있게 됩니다. 위조된 여권 대신 몽골 제국이 발급하는 공문서와 역참 시스템을 이용해서 마치 오늘날 여권과 비자처럼 국경을 넘나들었죠. 이 덕분에 베네치아 상인 마르코폴로 같은 사람도 중국까지 여행을 다녀올 수 있었고 그 경험을 서양에 소개하면서 유럽인들의 상상력을 강하게 자극하게 됩니다. 팍스 몽골리카 시대에는 실크, 도자기 같은 상품뿐 아니라 기술과 사상, 종교까지 활발하게 이동합니다. 중국의 화약 기술이 이슬람 세계와 유럽으로 전해지고 제지술과 나침반, 인쇄기술 같은 것도 점차 서쪽으로 흘러가요. 반대로 이슬람 세계의 의학, 수학, 천문학 지식은 동쪽으로 전달되면서 유라시아 전체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첫 세계화가 이때 이루어졌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류가 활발해진 만큼 질병도 함께 퍼지게 되죠. 중앙아시아 초원과 흑해 일대에서 발생한 흑사병, 실크로드와 해상 교역로를 따라 유럽까지 번지면서 14세기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하는 대재앙으로 이어집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치명적인 팬데믹 가운데 하나가 아이러니하게도 몽골 제국이 만들어 놓은 연결성 위에서 폭발해버린 셈이에요. 자, 선배님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대몽골 제국은 한 나라를 넘어서 유라시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초원의 한 소년 태무진이 부족들을 하나로 묶으면서 시작된 이 역사적 파문은 티무르 제국을 통해 중앙아시아를 덮쳤고 무굴 제국을 통해 인도의 거대한 문명과 경제 대국을 세웠죠. 또 카자흐 칸국은 초원의 자유를 되찾은 유목민들의 나라로 이어졌고 북어는 중국에서 밀려난 몽골 황실의 마지막 저항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우즈베크 칸국은 실크로드 도시들을 지배하며 중앙아시아의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고 크림 칸국은 수백 년 동안 동유럽을 공포에 떨게 한 존재였어요. 오스만 제국은 몽골이 부숴놓은 틈을 파고들어 또 다른 세계 제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결국 대몽골 제국의 역사는 사실 정복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연결과 교류의 역사이기도 해요. 여러 나라가 서로 싸우고 경쟁하면서도 그 속에서 기술이 오가고 문화가 섞이고 새로운 제국과 국가들이 계속해서 태어났던 것이죠. 이렇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유라시아의 지도와 문명은 상당 부분 몽골 제국과 그 후계 국가들이 남긴 흔적 위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선배님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한국인하고 몽골인 얼굴이 정말 닮았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얼마 전 넷플릭스 피지컬 아시아에 몽골인 피지컬인들이 출연했는데 사실 가만 보면 우리 한국인들과 닮았다는 생각 안 드셨나요? 실제로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한국에 온 몽골 유학생이 있었는데 그 몽골 유학생이 편의점에 갔더니 점원이 당연히 한국인인 줄 알고 한국말로 말을 걸었다는 에피소드.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습니다. KBS가 보도한 동북아 개농사업단의 유전자 분석 결과를 보면 한국인의 유전자는 중국인과 9.4개의 연기 차이가 나는 반면 몽골인과는 7.8개 차이밖에 안 났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한국 주변 그 어떤 민족보다 몽골인들이 유전적으로 한국인에게 더 가까웠던 겁니다. 뭔가 성장하고 확장하고 전진하고 포기할 줄 모르는 집념 또한 한국인들의 성향과 매우 비슷해요.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가깝다의 정확한 범위는 여전히 논쟁 중이지만 거리에서 마주치면 서로 자기 나라 사람인 줄 착각할 정도로 닮은 건 확실합니다.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선배님들, 오늘 대몽골 제국부터 그 수많은 후계 국가까지 이어진 긴 여정 어떻게 보셨나요? 척박한 초원에서 시작해 세계를 호령했던 그들의 불굴의 의지와 멈추지 않는 집념이 어쩌면 오늘날 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우리 한국인의 DNA 속에 고스란히 흐르고 있는 건 아닐까? 참 닮았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 빠꾸는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셨다면 선배님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녁 맛있는 식사하시고 따뜻한 밤 되시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